안녕하세요. 끌림 커넥터입니다. 오늘은 캐서린 폰더의 부의 법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캐서린 폰더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영적인 작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부의 법칙, 성서 속의 백만장자를 비롯한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펴냈습니다. 1956년부터 목사로 활약 중인 저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성공의 필수 관계를 널리 전파한 공으로 여성계의 노먼 빈센트 필이라 불립니다. 특히 후주후와 소설 레지스터의 인명록에 이름이 오를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며 명예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부의 법칙은 1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의 법칙, 2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부의 법칙, 총 2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부 들어가는 말과 1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의 법칙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부 들어가는 말. 부의 법칙은 오랜 경기 침체와 궁핍 속에서 탄생한 책이다. 세상의 불안과 가난을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물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 가혹한 시련을 극복하고 나는 부의 기본 법칙이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을 드디어 완성해낼 수 있었다. 15년간 나는 이런 종류의 책을 찾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동안 성공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책들을 숱하게 만날 수 있었지만 성공을 보장하는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원리가 담긴 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 첫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과 단둘만 남게 된 후부터 그런 책을 찾기 시작했다. 직업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다른 생계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를 누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일러주는 안내서가 관절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동안 우울증과 질병, 외로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완전히 좌절하며 지내기도 했다. 온 세상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잘못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들을 책임진 몸으로 자포자기한 채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다. 아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다. 감정적으로나 신체적, 금전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던 무렵 마침내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수단, 즉 생각의 위력을 배우게 되었다. 생각은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건강과 행복, 부, 성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다. 이 놀라운 성공의 비결을 파악하자마자 행운의 여신은 내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부의 사고 습관이 탄생하다. 긍정적 사고방식의 효력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 진리가 나의 오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부의 사고 습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부라는 말은 번창하고 성공하며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둔다는 뜻이다.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할 때 더 나은 건강, 더 만족한 삶, 더 많은 경제적 성공 등 원하는 모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부의 법칙을 통해 부의 사고 습관이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향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부의 사고 습관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똑같은 작용을 할 수 있음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부의 법칙을 적용하여 성공을 거둔 사람들. 목사가 되어 처음 일을 시작한 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불황이 닥쳤던 때였다. 교회 임직원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부의 법칙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다.
마침내 부에 관해 강연을 시작하자 그 기본 원리들은 갖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성과를 일일이 기록하자면 그야말로 숨이 가쁠 정도이다. 강연을 시작한 첫 주에 비서로 일하던 두 사람의 봉급이 인상되었고 그 중 한 사람은 승진과 새로운 직함까지 얻었다. 어떤 증권 중개인은 동료들의 불황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희망하던 목표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의도적으로 부의 사고 습관을 적용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평소보다 4배나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고객 몇 사람이 실직하는 바람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변호사는 부의 사고 습관을 매일 실천함으로써 불황기에 오히려 성황을 누리게 되었다. 대형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던 어떤 여성은 동료들이 불경기를 탓하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다. 결국 그녀는 100여 명의 판매원들 중에 유일하게 기준 실적을 초과하여 상당에게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반면 다른 판매원들은 불평만 늘어놓으며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었다. 어느 전화회사 직원은 입사할 때 약속받은 것보다 몇 달 더 빨리 봉급이 인상되었다. 150만 달러 정도의 공사를 수주하던 어느 건설회사 사장은 1억 5천만 달러짜리 건설 공사를 맡게 되었다. 여기에 밝힌 보기들은 부의 사고 습관을 적용해서 거둔 아주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성공 사례는 지금도 세계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 책을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될 것이다. 의욕과 건강을 되찾는다. 부의 사고 습관을 적용해 경제적인 성과만을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성과도 있다. 매주 부의 사고 습관에 관한 강좌를 열면서 나는 참가한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안정감과 자신감도 드러나 있었다. 우울하고 시리에 빠진 패자의 표정이 성공과 만족의 표정으로 바뀌어 갔던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어떤 사업가는 심장이 매우 나빠서 평생 조심하며 살아야 했는데 부의 사고 습관을 적용하자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안정을 찾고 긴장이 사라졌다고 고백했다. 담당 의사도 그의 심장 질환이 치유되었다고 진단했다. 몇 년 뒤 다시 만났을 때는 더욱 활기차고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하면 정신적으로 예민한 사람들도 안정감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어떤 가정주부는 몸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받아야 했다. 그런 그녀도 의도적으로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하면서 남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애정을 담아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몇 년 동안 잊고 있었던 아내의 애정을 확인한 남편이 만족감과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러한 마음은 남편의 일터에서 실적 향상으로 반영되었다. 일이 잘 되니까 가정생활에도 더욱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아내도 건강이 좋아져서 몇 년은 더 젊어 보일 정도가 되었다. 삶의 행복과 만족이 찾아들자 그토록 그녀를 괴롭히던 고통도 말끔하게 사라졌다. 인생 전부가 바뀔 수 있다. 외롭고 불행했던 한 여성은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녀가 부의 원리에 집중하고 난 이후 자신 이외의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한 자세는 더욱 만족스럽고 균형 잡힌 생활로 이어졌고 자살에 대한 충동도 사라졌다. 어떤 가정주부는 몰래 한두 잔씩 술을 마시곤 하던 습관이 어느새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했다. 그러다가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다. 음주벽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삶에 대해 기대와 믿음을 갖자 분노와 온갖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술 마시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부의 원리를 적용한 후 위기에 빠졌던 결혼 생활이 회복된 사례도 많았다. 이혼한 배우자가 돌아와 재혼한 커플이 있는가 하면 남편과 사별하고 20년이나 홀로 지내던 부인이 재혼한 경우도 있었다. 자기 일에 늘 권태를 느끼던 어떤 사람은 부의 사고 습관을 적용한 이후 직업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시각을 회복하게 되었다. 강좌를 통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데 그중 몇몇 사람들은 내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어떤 사업가는 책이 무사히 인쇄되어 나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었고, 어떤 중개인은 책에 이름을 붙여 주었고, 또 어떤 홍보 전문가는 책을 출판할 출판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부의 법칙은 무사히 독자 앞에 선을 보이게 되었다. 일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자의 법칙. 부의 법칙 1. 부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라.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품어야 하는 욕망이다. 이것이 바로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다. 러셀 H. 코넬은 다이아몬드 밭이라 불리는 유명한 설교에서 이렇게 역설한 바 있다. 나는 여러분께 마땅히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난해질 권리가 없습니다.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불행보다 2배로 불행한 것입니다. 풍족한 삶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확실한 방법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표현은 물질적인 풍족은 물론 정신적으로 충만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뜻한다. 건강과 행복, 그리고 여유, 이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건 역시 생각보다 쉽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를 열망해야 한다. 지금껏 살면서 경험한 가장 큰 충격은 부와 성공에 대해 강의를 시작할 무렵에 겪은 일이었다. 강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부와 부에 대한 열망이 과연 옳은 것인지 판단하지 못해 오랜 고민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했다. 사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꿈꾸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연 그래도 되는지, 특히 종교적인 입장에서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감정에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뛰고 있으면서도 부가 미덕인지 악덕인지 판가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고민이 깊어지면 실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성공에 대한 열이마저 수그러들게 만든다. 그날이 그날처럼 되는 대로 살아가도록 속박해버리는 것이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과연 종교적인 면에서도 부가 축복이라 할 수 있는지 상당한 갈등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부는 곧 축복이라는 확신만 얻게 된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지겠는가. 가난은 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땅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현재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분명히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해질 필요가 없다. 가난은 신이 인간을 위해 무한하게 베풀어 놓은 자원 앞에서 스스로 등을 돌림으로써 저주를 받는 일종의 지옥이다. 또한 가난은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가난은 도둑과 살인자들이 득실되는 감옥이다. 가난은 세상의 남녀들을 음주와 매춘, 마약과 중독, 자살에 이르도록 몰아댄다. 총명한 두뇌와 무한한 재능이 잠재된 아이들을 비행과 범죄로 몰아넣는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마저 결코 꿈도 꾸지 않았을 행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게 바로 가난이다.
공산주의가 발호한 시점은 대부분 가난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이다. 가난이 몰고 오는 죄악은 이 밖에도 얼마든지 많다. 그래서 목사인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난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고 지내는 한 의사는 인류가 겪는 모든 질병 중 19은 공군과 궁핍, 가난이 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가난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두기로 하자. 물질 만능주의와 가난은 세상에 만연된 악덕의 공범이다. 금전적인 궁핍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문자 그대로 악덕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까지고 금전적인 악덕 속에 빠져 생활할 필요는 없다. 빠져나갈 방법은 분명히 있다. 생각이 성공을 만든다. 생각은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으며 앞으로의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부에 대한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이다. 즉 성공의 동반자로서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신이 준비해 놓은 부와 성공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게 아니라 마땅하고도 옳은 생각이며 신은 나를 위해 풍성한 우주를 마련해 놓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부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성공을 만든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이다. 부의 법칙 2. 부의 원리를 적용하라. 나는 힘겨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부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렇게 독자들 앞에서 당당히 그 법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수십 년 전 인생이란 내게 절망 그 자체로 보였다. 젖먹이 아들이 딸린 과부였던 나는 직업 교육을 받은 적도 없던 터라 생계 대책이 막막한 상태였다. 친정 쪽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형편은 아니었다. 누구든지 그 당시에 나를 보았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부의 마음가짐이 뭐고 간에 저 여자는 틀렸어.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걸. 이 비참한 시기에 나는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열쇠로서 생각의 위력을 깨달았다. 그때까지의 내 모든 실패는 대부분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일어났음을 알았다. 바로 그 생각의 힘을 올바로 적용할 때 비로소 건강과 행복, 성공적인 인생이 내 손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 철학자 제임스 앨런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람이 생각할 줄 안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은 만들어갈 수 있는 변화와 재생의 기능을 자기 안에 품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 간단하면서도 위력적인 성공의 비밀을 이해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자 물결이 뒤바뀌듯 행운의 배는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를 위한 성공의 길이 드디어 열린 것이다. 나는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했고 젊은 변호사의 비서로 취직할 수 있었다. 그 변호사는 훗날 우리 시의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며 상당수의 변호사와 비서들을 채용할 정도로 회사를 키워낸 인물이었다. 나는 그 변호사 밑에서 한창 인정을 받던 무렵 나는 목사가 되겠다는 소망을 키우기 시작했다. 내 인생을 건강과 행복, 부로 가득 차게 이끌어준 정신적인 열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법칙 중의 법칙. 부를 위한 기본 원리를 적용하면 수학 공식처럼 명명백백하고 확실한 결과를 낳는다. 과학자들은 이런 원리를 가리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이라고도 한다. 성경에서는 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으로 비유했다. 에머스는 이를 보상의 원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보상이라는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노력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당신에게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복리에 복리를 더하는 것이 신이 베푸는 관례이고 법칙이기 때문이다.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하고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부를 이루는 기본 원리이다. 에머스는 그것을 가리켜 법칙 중의 법칙이라고 강조했다. 거저 얻을 수는 없다. 보상의 원리가 인생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한 에머슨의 생각에 나도 동의한다. 나는 이 부의 기본 원리를 발상과 흡수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 상상을 외부 세계로 발산하면 그 결과를 고스란히 실제 삶과 일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고 주는 것이 있기에 받을 수 있다. 즉,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거저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고도화된 문명 세계에 아직도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기본 법칙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흡수하기 위해서는 발산해야 함을, 발산하면 흡수하게 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받기 전에 먼저 주어야 하며 수확하기 전에 먼저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다. 내어주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 결코 부를 향한 통로에 들어설 수 없다. 최근에 빈민구역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이 법칙의 효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동정받을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다. 먼저 내어주고 씨를 뿌리는 일, 즉 부의 기본 법칙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오로지 거저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가난하게 쪼들리는 사람이 남한테 줄 게 어디 있어. 그러나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줄 것은 언제든지 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꼭 돈과 물질만이 아니다. 사소한 칭찬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에도 발상과 흡수의 법칙은 적용된다. 그래서 나는 이 귀중한 인생의 비밀을 전 세계인에게 알려주고 싶다.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진정으로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먼저 넉넉히 내어줘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발산하라. 그러면 흡수하리라. 에머슨은 주고받는 부의 원리, 즉 발산과 흡수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밀스런 힘을 끊임없이 발휘하여 위대한 일들만을 계속하여 끌어들인다. 여기서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실패와 좌절이 아닌 성공과 부를 기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푸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번번이 실패야. 세상 참 살기 힘드네. 다른 사람들은 술술 잘만 풀리더구먼. 보통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불쾌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마련이다.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의식하던 그렇지 않든 간에 모두 끊임없이 발산과 흡수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진정으로 인생에서 더 많은 부와 성공을 누리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그리고 대담하게 성공과 부를 향해 생각을 고정시켜야 한다. 좌절과 실패에 몰두하지 말고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생각을 발산하면 그에 걸맞는 현실을 흡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홍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내 친구는 최근에 발산과 흡수의 법칙을 사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는 어느 기업을 상대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오랫동안 애를 썼지만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거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발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반드시 거래를 맺게 될 거라고 확신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이미 거래 승인을 따냈다고 믿고 그 후에 상대 기업의 최대 관심사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 것인지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의 홍보 담당 인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꼼꼼하게 체크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계속 확인시키는 일을 잊지 않았다. 나는 기죽지 않아. 끝까지 버틸 거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반드시 성공하기로 예정돼 있어. 그렇게 하자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으며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몇 주 그는 기업 간부들을 위한 어느 회의에 참석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호텔 수영장에서 다른 회사 간부 몇몇과 수영을 하던 그는 자신이 몇 달 동안이나 거래를 트려고 애쓰던 바로 그 기업의 홍보 담당자와 대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풀 안에서 두 사람은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체험을 신명나게 털어놓으며 이렇게 선언했다. 내게 이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은 틀림없이 발상과 흡수의 법칙이었어. 수백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로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사람들 대부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마음이 먼저다. 만사는 먼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인가. 마음이란 이미 존재하는 세계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뤄진 일은 현실에서 이뤄지게 돼 있는 것이다.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세계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대부분 그러한 능력을 거꾸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경에 빠지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어떤 목표를 향해 생각과 감정, 기대를 집중시키면 그것이 곧 실제 경험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나에게 애걸하거나 하소연할 필요 없이 조용히 진정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목표를 선택하고 생각하고 발산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부가 쏟아져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열망하는 대상을 우리 쪽으로 흡수하기 위해 먼저 의도적으로 발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한된 사고 습관이 굳어져 제한된 결과만을 얻게 된다. 물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건강과 부 그리고 행복은 머지않아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의 섭리이다. 그러니 발상과 흡수의 법칙이 정말 효력이 있는지 눈치만 보지 말고 스스로 실험하고 증명해 보이도록 하라. 우울한 기질은 날려보내라. 우리 모두에게는 우울한 기질과 함께 신이 부여한 신성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력의 약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의학계에서는 사람들이 신체가 가진 힘의 약 25%만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심리학자들은 24시간의 육체 작업보다도 1시간 동안 정신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월등한 결과를 낸다고 주장한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한 달간의 육체 작업보다도 1시간의 사고력 집중이 월등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한다. 우리 안에는 사용 가능한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어두운 기질을 날려보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부를 향해 발산될 것이다. 자, 발산과 흡수 이론의 효력을 지레 의심하지 말고 일단 부의 비결로서 과감하게 사용해보라. 이 책에는 다양한 부의 법칙들이 소개되지만 모두 이 발산과 흡수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즐겁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의 법칙들을 적용해 나갈 때 반드시 풍성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다음의 선언문을 명심하고 다음 장에 소개하는 부의 원리를 공부하기 바란다. 나는 초강력 자석이다. 내가 끊임없이 발산하는 생각, 감정, 상상에 따라 열망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 나는 내 우주의 중심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발산하면 흡수하게 돼 있다. 즉 마음속으로 선택하고 이루겠다고 마음먹은 모든 것을 내게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값 있는 것, 그러니까 건강과 행복, 성공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류와 나 자신을 위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부의 법칙 3. 여백을 만들라. 자연은 텅 빈 여백을 싫어한다. 특히 부의 원리에서 그러한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백의 법칙이란 가장 중요한 부의 원리 중 하나이다. 정직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실패만 거듭한다면 대개 여백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다. 여백의 법칙이란 다음과 같다. 인생에서 더 큰 부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빈 공간을 만들라는 것이다. 즉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몸에 맞는 것이 없다면,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이 맞는 친구가 없다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사실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강 중간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 물길이 막혀 제대로 흐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더 큰 만족을 원한다면 치워야 할 것을 치워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은 빈 공간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제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업가가 중병이 들어 몇 달 동안을 입원해 있었다. 유능한 주치의가 가능한 의학수단은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런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사업가는 날이 갈수록 허약해졌다. 어느 날 밤 고열과 잦은 기침에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문득 여백의 법칙을 떠올리고 뭔가 치워야 할 게 없는지 궁리하게 되었다. 감정과 사고가 신체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는 자기 안에서 버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골똘히 그 부분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적개심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 사람에게 몇 번이나 불친절한 행동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던졌던 게 생각났다.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자 그때마다 자신이 품었던 지독한 증오의 감정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냉정하게 짚어본 결과 미워한 상대보다 미움을 품은 자신이 더 큰 상처와 병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고열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혼자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어버립시다. 당신에게 상처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도 자유고 당신도 자유며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도 자유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잔잔한 평화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열기가 가셨고 의사는 그가 회복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용서를 통해 사업가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었고 그 결과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용서가 해답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를 불쾌하고 찜찜한 일이라 여기고 꺼려한다. 그러나 용서란 단순히 말을 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각이나 감정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더 나은 것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용서란 빈 공간을 만들어 더 나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일을 한다. 수백 명의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그보다 많은 사람들과 편지를 통해 상담하면서 나는 부를 가로막는 최대 최후의 걸림돌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용서의 자세를 취하면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응답하고 축복받으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여백을 만들어내는 용서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매일 30분 정도 자리에 앉아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한다. 부당하게 누군가를 비난했다면, 누군가와 지나친 언행을 벌였다면, 누군가를 험담했다면, 법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자. 그들이 잠재의식을 통해 반응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실수나 실패로 자책하고 있다면 당신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부와 성공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준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라.
얼마 전에 나는 옷장에 안 입는 옷들이 많은 것을 알고 동생에게 주어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었다. 좋은 옷들이었지만 오래 입어서 실증이 난 터라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바꿔보고 싶었다. 그래서 옷장에 새 옷을 채워넣기 위해 자리만 차지하는 옛날 옷은 동생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옷을 동생한테 붙이고 나자 새 옷을 사입을 기대감에 몹시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나 몇 주가 흘러도 나는 새 옷을 사지 않았고 기분도 썩 좋지 않았다. 결국 마음속으로는 동생한테 준 옷에 대해 여전히 집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코트를 동생한테 주지만 않았으면 오늘 입고 나갔을 텐데 아까워라. 내 손에서 떠나보낸 것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도 놓아주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동생에게 보낸 옷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너를 놓아주겠어.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야. 내 외투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거든. 너는 이제 더 잘 어울리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고 나자 내 옷장에는 드디어 새 옷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며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놓아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것을 내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도 마음으로는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선물이 아니다. 자유롭게 내어줄 수 없다면 아예 줄까 말까 고민조차 하지 말라. 그러나 이미 주었다면 과감하게 마음에서 떠나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는 결코 우리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여백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부유한 이미지를 만들라.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줌으로써 새로운 부를 위한 여백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현재 가진 자원을 이용하여 최대한 부유한 느낌과 분위기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궁핍하거나 부족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궁핍과 한계에 대해 말하는 습관 때문에 가난한 집에 갇혀 살고 있다. 결코 자신을 가난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비관적인 대화 습관도 버려야 한다. 가장 좋은 사기 그릇과 은재 식기를 사용하고 식탁에 음식이라고는 단 한 접시밖에 올리지 못한다 해도 촛불을 켜놓고 식사하라. 여백을 만들고 원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내버릴 때, 가능하면 최대한 부유한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할 때 부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한다. 우리의 피로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비스러울 정도로 새로운 부의 통로가 열릴 것이다. 미처 깨닫지 못하던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깨닫게 되면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저절로 당신을 거들게 될 것이다. 때로는 여백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할 것이다. 오히려 이미 낭비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 적거나 불충분하다고 느꼈는데 여백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아직은 사용할 만하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부를 위해 여백을 만들라. 우리는 모두 더 나은 경제 상황을 원하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 먼저 비관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궁핍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 다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채워넣기 위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 옛 생각을 버리고 그 자리에 부와 진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채워 넣었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서서히 개선될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현재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한다. 그러한 성향은 진보를 이루는 강력한 추진력이기도 하다.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옷이 작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더 나은 인생을 향해 성장하려면 옛 생각은 맞지 않아야 마땅한 것이다. 성장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옛것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옛것에 집착할 때 진보는 방해를 받고 정지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여백의 원리와 그 효력이 분명한데도 왜 당신은 지금 당장 여백을 만들어 부를 맞아들이려 하지 않는가?
부의 법칙 4. 불타는 열망을 가져라. 마음 안에 여백을 만들었다면 이제 창조의 법칙을 적용해 그 자리에 풍성한 부를 가득 채울 차례이다. 창조적인 부의 원리는 이번 장과 다음에 오는 2장에 걸쳐 3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목표를 향해 간절한 열망을 불태우고 달성 계획을 글로 적어서 날마다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둘째,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그린다. 셋째, 목표 달성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확인시킨다. 창조의 법칙 3가지 중에서도 이번 장에서 다루는 첫 단계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글로 적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음의 2단계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렬한 열망이 성공의 추진력이다. 첫 번째 창조의 법칙은 열망과 그 열망을 향해 건설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단계이다. 최근에 어느 사업가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고객이 몹시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바로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이다. 그 고객에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상품이 있다 해도 고객이 이미 결심을 한 상태이고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결코 그 열망을 바꾸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망이란 그토록 간절한 것이기 때문에 강렬한 열망이 제품에 대한 믿음과 만족을 낳는다고 그는 강조했다. 진정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영부영 대충 때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강렬한 열망은 성공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추진력은 더 커지게 돼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면서 열망은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해낸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부와 성공을 향한 열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한 번에 하나의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열망은 생겨난다. 하나의 큰 목표에는 몇 가지 작은 소망이 연결되게 마련이고 큰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그 나머지 것들도 자동적으로 성취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실제로 강렬하고도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세상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성공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자기 인생에서 최고와 최선을 강렬히 열망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건설적인 열망을 불태우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나는 인생에서 최고와 최선을 열망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열망하는 내용을 글로 적어라. 일단 열망하는 대상, 즉 목표를 세웠으면 그 실현 계획을 글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글로 옮겼다 해도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과 삭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열망하는 내용과 실현 계획을 지면에 옮김으로써 마음속의 열망은 더욱 명료해진다. 명백한 의도가 부여될 때에만 우리 마음은 명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과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지만 과연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원하는지 뚜렷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에밀리 캐디 박사가 저서 진실의 교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망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신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열망을 억누르려고 한다면 부를 향한 건설적인 통로가 막혀버린다. 오히려 이때부터는 파괴적인 통로로 빨려들어가 신경쇠약과 스트레스는 물론 심지어 마약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생을 망치게 된다. 열망하는 내용과 실현 계획을 글로 적음으로써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젊은 시절 근무했던 법률회사의 사장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직후 그는 자책감이나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고 즉시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는데 골몰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를 더 확장하고 수익도 증가시키겠다는 열망을 발표했다. 변호사 2사람이 일하는 회사를 5명까지 늘리고 연간 소득도 5년간 차근차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열망이 성공을 이루는데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 단순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휘갈겨 쓴 계획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열매 맺는 것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5명이나 고용하게 되었고 좁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빌딩 한 층을 통째로 쓰는 유능한 노펌으로 당당히 자리를 잡은 것이다. 열망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 계획을 글로 표현한 다음 과감히 행동에 들어간 결과 그 변호사는 국회의원 낙선의 좌절을 딛고 법조계의 실력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 부는 계획된 결과이다. 부는 의도적인 생각과 행동의 결과이다. 풍요로운 인생이라면 그저 되는 대로 대충대충 통할 수 없다. 교각이나 건물이 정확히 설계도에 따라 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는 명확한 계획에 의해 이뤄지는 결과물이다. 의도적인 계획이 없다면 지속적인 부란 있을 수 없다. 이 장에 소개하는 부의 창조 법칙은 내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이 적용해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이미 수차례 검증 과정을 거쳤다. 강연에 참석한 많은 기업가들이 이전의 모든 실패를 딛고 놀랍도록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자신의 열망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 현재의 삶에서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목록을 만든다. 자기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에 대해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그 목록을 완성한 다음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해보라. 여기 적힌 것은 모두 없어져야 해. 또는 여기 적힌 모든 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해. 매일매일 목록을 만들라. 열망을 글로 표현하는 창조적인 방법은 모델 학교를 운영하는 내 친구에게도 효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목록을 만들고 매일 수정하는 과정을 테이프에 녹음하고 그것을 모델 지망생을 교육하는 데 활용했다. 학생들은 교육받은 대로 각자 희망하는 분야와 보수, 근무 시간, 근무 환경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떠했을까? 많은 학생들이 패션 모델은 물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 부의 창조 법칙 첫 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목록을 수정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다. 나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몇 분간 조용히 앉아서 나와 주변 사람들이 꼭 해냈으면 하는 그날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의 목록을 차근차근 적는다. 약 5분 정도가 걸리지만 하루 중에서 참으로 귀중한 시간에 속한다.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 짧은 5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루를 마칠 때가 되면 아침에 적은 목록을 검토하고 그날을 돌아보며 하루를 잘 마무리한 데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 때로는 미진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을 점검하여 다음 계획을 수정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푹 잘 수 있게 된다. 아침과 밤마다 되풀이하는 이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 뭔가 불완전한 느낌이 들 정도가 되었다. 또한 목록을 만들고 수정하는 일을 항상 지키기 때문에 그날 예정했던 일이 어긋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목록을 만드는 일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공 비결을 광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 유명한 엔지니어가 코트 안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수첩을 자랑스레 보여준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수첩이 바로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털어놓았다. 업무 중에 당혹스러운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얼른 그 수첩을 꺼내서 원하는 해결 방향을 기록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조금도 회의를 품지 않고 당당하게 기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어머니가 회사에서 간부 교육을 받는 아들에게 요즘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들은 간부의 위기관리 능력으로서 최신 심리학 기술을 배운다고 대답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문제 상황을 글로 적은 다음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종이에 적는 방법이었다. 그런 다음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하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 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머니는 어느 강연에서 배운 대로 벌써 몇 달 전부터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사는 희망소득액을 글로 적기 시작한 뒤 불과 몇 주 만에 상당한 소득 증가의 효과를 보았다. 이전에도 소득 증가를 원하고는 있었지만 목표 액수가 너무 과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런데 소득 증가폭을 단위로 설정하여 글로 적자 서서히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몇 주 만에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고민거리를 늘어놓고 다닐 때 화를 부른다. 어느 사업가가 경력난을 겪고 있었다. 처음에는 상황이 그리 급박하지 않아서 스스로 마음가짐만 바꾸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고민거리를 주변의 친지들에게 여기저기 늘어놓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는 점점 부풀려 말하게 되었고 따라서 상황은 그의 마음속에서도 더욱 심각한 문제로 각인돼 버렸다. 그러니 현실에서 해결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그러던 그가 부에 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적용하자 몇 달 후에는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는 우선 고민거리를 타인에게 늘어놓거나 편지로 알리는 일부터 중단했다. 그리고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조용히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글로 옮기자 서서히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공경에 처했다면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매일매일 조용히 글로 옮기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소망하는 개선 방향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서 확신하게 되면 물론 잠재의식에 새겨진 소망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 협조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과연 효력이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야말로 신비한 효력을 발휘한다. 그토록 유익한 결과를 낳는 방법인데도 왜 과감하게 현대판 기적을 실험해 보려고 하지 않는가?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지배하라. 과거와 미래 역시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당당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상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며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나간 날만 돌아보는 습관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럼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발전까지 망쳐버린다. 역시 방법은 같다. 과거의 실패에 대해 어떤 점을 고쳤으면 좋았을지, 현재와 미래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글로 적어라. 과거의 사건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았을지 글로 적는다는 것은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의 불쾌한 경험에 집착하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연락해온 사례를 나는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다. 심지어 과거의 사건으로 오해가 깊어져 사이가 벌어졌던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하다면 바라는 해결 방향을 글로 적어라. 그렇게 하면 생각 속에서 미래의 그 일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화목과 이해 그리고 소망하는 결과를 글로 표현한다. 정신세계에서는 시간 개념이 통용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미래의 경험으로 투영되어 조화와 좋은 결과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쉽고도 신속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알고 지내는 한 청년은 대기업의 성공한 젊은 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10대 때부터 12년간의 계획을 글로 적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실현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아직 20대 후반이지만 그는 부자가 되었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듣고 있다. 효력을 의심치 말라. 부의 창조 법칙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성공과 행복으로 바꾸어 놓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방법을 동원하면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결단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우선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자. 진지하고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주요 소망을 글로 적어보자. 자, 이제 적어도 하루에 15분 정도는 그 목록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 보낸다. 이 간단한 과정을 계속할 때 꿈꾸던 것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괴테가 남긴 말 속에 불타는 열망의 중요성이 강조돼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다고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시작하라. 용기 속에 천재성과 힘 그리고 마법이 들어있다. 부의 법칙 5. 상상력을 동원하라. 열망하는 목표와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매일 확인 수정하는 습관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그 다음은 상상력을 발휘할 단계이다. 상상하는 모든 것을 실제 현실에서 창조할 수 있다는, 즉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가 실제 경험을 만들며 사람의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한다는 사실 정도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미 생소한 진리는 아니다. 실패와 굶기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먼저 마음속에서 상상했기 때문이라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바로 그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 소망하는 인생을 향해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의사 에밀 쿠에는 상상력이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며 상상력과 의지가 충돌할 때 늘 상상력이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학자이다. 그것은 일종의 체면 원리라고도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데 의지가 그 그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마음에 그린 그림이 충분히 반복된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이성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상력이 강력하게 가동됨으로써 실제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더 나은 인생을 희망한다면 먼저 그러한 희망을 마음속에서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 이성이 가로막고 서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 말이 안 돼. 라고 해방을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대담하게 마음속의 상상을 계속해 나간다면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상상력이 성공을 거둔 역사상의 신뢰. 역사를 통해서도 상상력을 발휘하여 성공을 거둔 실제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들 수 있다. 이 전쟁은 27년간이나 계속되었는데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가 양편 모두 목적 또는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편 모두 승리를 위한 특별한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지지도 이기지도 않은 채 어영부영 싸우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스파르타 쪽에 성견 지명을 갖춘 유능한 지도자가 등장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분명히 승리와 성공을 마음속에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그가 오랜 전쟁을 종결시키는데 단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을까? 피가 튀는 처절한 혈전을 벌였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가 취한 작전은 적들로 하여금 자만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스파르타의 장군은 다르다네스 해협 입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흘간을 버텼다. 허약하고 싸울 능력도 없는 군대라고 적들이 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드디어 닷새째 되는 날 적이 해안에 상륙하자 스파르타 장군은 순식간에 행동을 개시해 180여 척의 적함을 화살 한 발 날리지 않고 사로잡았다. 현대를 사는 우리 역시 앞서 언급한 고대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 승리를 위한 계획이나 상상력도 없이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그저 싸우기만 하면서 남들 하는 대로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는 것이다. 기원전 500년경 손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에서 싸움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직접적인 방법을 써야 하지만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간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부를 마음속에 그린다는 말은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뜻이 된다. 가난, 실패와 전쟁을 벌이면 오히려 문제만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그 대신에 간접적인 방법, 즉 조용하면서도 끈질기게 부를 상상하는 편이 훨씬 낫다. 성공은 먼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성서에 등장하는 고대의 인물 요셉은 성공과 부를 위해 상상력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 증명해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력을 이용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배울 수 있다. 요셉은 17세 때 기이한 꿈을 꾸었다. 형제들과 곡식을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 주위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다. 또 다른 꿈에서는 태양과 달, 별들이 자신을 향해 예를 갖추었다. 이러한 꿈들은 장차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지배권을 행사할 것을 상징한 것이었다. 우리도 요셉처럼 지배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 요셉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지배에 대한 꿈을 꾸었듯 우리도 또한 그래야 한다. 성공은 먼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셉은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꿈 이야기를 질투심 많은 형들에게 털어놓은 것이다. 그리하여 형들은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족 상인들에게 은화 20냥을 받고 요셉을 팔아넘긴다. 우리는 요셉이 한 것처럼 자신의 꿈과 마음속의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마음에 그려놓은 원대한 그림이 의심과 질투로 인해 갈기갈기 찢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후 그의 인생은 오히려 승리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한다. 희생자가 오히려 승리자가 된 것이다. 물론 이집트에 처음 끌려갔을 때 그는 부당한 일들을 수차례 겪어야 했다.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히고 많은 시련을 겪은 뒤 마침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당대 최고의 강대국에서 2인자로 군림할 수 있게 된다. 성공을 마음속에 그리며 인내하라. 상상력은 우리를 위해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만 않는다면 바라는 결과는 훨씬 더 풍성하게 찾아올 것이다. 그 사실을 반드시 확신해야 한다. 마음속의 이미지가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그 결과는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친구 하나는 세계 일주의 꿈을 이루는데 상상력을 동원했다. 그녀는 세계 지도가 그려진 옷을 사서 언젠가는 세계 여행을 하고야 말겠다고 생각하며 틈날 때마다 입곤 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친구들과 함께 여행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기금이 점차 불어나자 여행사를 찾아가 상담을 한 뒤 일단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세계 지도가 그려진 옷을 입은 지 6개월 만에 유럽으로 여행을 하게 된 것이다. 그 후로도 몇 년간 세계 지도 옷을 계속해서 입은 결과 그녀는 유럽 말고도 세계 각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트럭 운전사에서 시작해 백만장자가 된 어느 사업가도 있다. 그는 자기가 성공한 배경에는 상상력의 위력이 있었다고 내게 털어놓았다. 1940년 그는 트럭을 몰고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셋집에서 한 주에 $25의 수입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상상력의 위력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과연 사실이 그러한지 직접 실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생활 수준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우선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해 보고 싶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했으며 가족을 위해 안락하고 넓은 집을 소유하고 싶었다. 또한 자동차를 최소한 2대 정도 갖고 싶었으며 아내가 언제든지 장보러 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을 거두고 싶었다. 그렇게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생활 수준과 수입 정도를 매일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그러자 1년도 되지 않아 트럭 운전사로 일하던 회사의 영업 담당 매니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집도 자동차도 자기 사업체도 경제적인 독립도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그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그는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우리는 차고가 딸린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에도 그들은 여전히 셋집에서 차도 없이 살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가 했던 1년 전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갖자꾸나. 아마 조만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에 그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지만 차고는 비어 있었다. 다만 큰 변화가 있었다면 한 주에 $25 받는 트럭 운전사 시절 부유한 상상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상상하던 꿈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두꺼운 껍질을 서서히 부수는 과정과도 같았다. 그리고 일단 성공이 찾아들자 모든 일은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빠르게 실현되었다. 가족을 위해 부유한 상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그는 마침내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그 무렵 그는 보험업계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었고 10년 후에는 재산가가 되어 은퇴할 수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마쳤다. 나는 무일푼 트럭 운전사에서 출발해 10년 만에 보험업계에서 행운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첫 번째 행운이었을 뿐입니다. 현재 그 업계에서는 은퇴했지요. 앞으로 10년 안에 나는 두 번째 행운을 만들 계획입니다. 물론 똑같은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바로 상상력 말이지요. 끊임없이 상상하라. 어느 날 매우 완고한 부인이 상상력에 관한 내 강연을 듣고 난 뒤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엄청난 효과를 본다는 말, 난 못 믿겠어요. 그건 그저 정신력일 뿐이에요. 나는 그녀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녀 자신도 끊임없이 상상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절대로 수긍하려 들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시 그 부인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몹시 공공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했다. 마침내 그녀는 교회를 찾아와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나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 부인의 마음속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 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될 거예요. 부인은 끊임없이 경제적인 궁핍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마음은 상상하는 그대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지요. 생각하고 상상하는 습관을 바꾸세요. 그 부인은 이번만큼은 순순히 내 말에 따랐고 날마다 풍성한 결과에 대해 상상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그 상상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변하여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지닌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늘 경제적인 고민거리만 늘어놓고 다녀 기피 대상이었던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푸근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 와야 한다면 상상력이 정신력일 뿐이라는 그 부인의 의견에 나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한다고 상상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것으로 예정된 것을 찾아오는 것뿐이다. 그것이 바로 신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은 섭리이다. 이기적으로 상상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을 탐내서는 안 된다. 남이 가진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든다 해도 결코 그것이 만족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은 결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남이 가졌다고 해서 탐내거나 억지로 빼앗으려 하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말라.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타인의 소유물은 단지 비슷한 것이 나에게도 준비되어 있고 나도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만 이용해야 한다. 상상력은 이기적으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아무 위험이 없다. 다만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 즉 남에게서 억지로 빼앗아 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겪기 싫은 일을 타인이 겪는 것을 상상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마음에 그린 이미지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해 상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타인을 위해서도 건강과 부, 행복을 상상하라. 나는 바람난 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부인들과 대화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판다고 상상한 이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어떤 부인은 신혼 때부터 남편이 무려 3번이나 외도를 하여 마음고생이 컸는데 그가 바람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결혼 초부터 상상하던 버릇이 현실이 되었음을 그때서야 깨닫기도 했다. 우리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섣불리 상상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상상한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을 향해서는 좋은 것만 상상하여 실제로도 좋은 것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상이 건설적인 것이냐 파괴적인 것이냐에 따라 실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을 상상하라.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상상해야 한다. 의지와 이성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적극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라. 대충대충 상상한다면 그런 정도의 결과만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변하게 돼 있고 끊임없는 상상은 무엇이든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